의문점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48시간 새 8개 공항 오가며 요거 말고 중앙일보죠. 공중에서 남은 연료 왜 못 버렸나. 사고 기종엔 그 기능 없어. 저희가 약간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게 있죠. 항공기 사고가 나면 안에 연료가 폭발을 하면 더 큰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면 연료를 공중에서 버린다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중에서 남은 연료를 왜 버리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제목에 사실 나와 있긴 해요. 그 기종엔 그 기능 없습니다라고.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럼 권 교수님 그 기능이 없으면 그 기능이 없는 이런 기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연료를 버리지 말고 그냥 가는 건가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설계를 안 한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예, 왜냐하면 중단거리의 비행을 하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연료의 탑재량이 기체 전체 무게에 미치는 영향이 장거리 비행하는 항공기보다 적습니다.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 착륙할 때 그 중량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항공 연료를 충분히 채워도.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항공기 연료를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가 많이 팔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단거리이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남지 않아서 그래서 굳이 연료를 버릴 기능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럼 연료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료가 있는 상태에서 폭발을 하면 140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연료를 못 버리면 좀 소모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선회를 오래 했다면 어땠을까? 선회를 오래 했다면 활주로 화재 대비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상 아까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한 바퀴 약간 도는 듯 하다가 팔자로 도는 듯 하다가 바로 착륙을 시도하고 내려가죠. 그런데 공중에 좀 더 오래 있었다고 한다면 밑에 뭔가 다른 구급 소방 인력이 좀 올 수도 있었을 거고 미끄러질 때 마찰을 적게 하는 이런 이 액체도 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선회를 오래 하지 않았던 것이냐. 아는 거냐 못한 거냐 뭐냐라는 거죠. 제 교수님. 선회를 하면서 연료를 소모시켜서 폭발 화재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선회를 갖다 여러 번 하고 나서 또 그 밑에 활주로에 포험을 뿌려서 동체 착륙할 때의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조치도 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상황을 그 조종사는 다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는 기체 결함이 있었거나 처음에 그 권 교수님 말씀하시다시피 혹시 조종사가 그 패닉이 와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 것이 아닐까. 뭐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조종사의 실수로 그 빨리 랜딩을 했다 하는 부분보다는 기체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것을 많이 대기를 하면서 연료를 소비를 한다는 것은 그 안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안일한 생각입니다. 조종사 현장은 다르다 이거죠. 예, 조종사 입장에서는 엔진이 하나가 아웃됐다, 한쪽도 확실하지 모르겠다, 뭐 다른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지는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 조종사는 그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착륙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판단하는 게 없을 맞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좀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엔진 하나가 이미 사실상 소실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도 온전치 못하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보수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착륙을 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빨리 착륙을 할 때 하더라도 아까 저희가 랜딩 기어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같이 하셨었는데 랜딩 기어가 수동으로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다고 치면 그럼 수동으로도
버튼 말고 수동으로도 다 가능한데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권 교수님. 수동으로 한다는 것은 네. 유압과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내리는 방법의 세컨다리 방법 네. 또는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유압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내렸는데 안 내려갔다. 그렇 네. 같으면 원인을 우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락이 된 올라갔을 적에 이것이 마음대로 떨어지지 않게끔 걸어두는 락 장치가 안 풀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뭐 바퀴가 끼어서 안 풀린 건지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그 다음 절차를 수행하게 되겠죠. 그 항공기는 막 지그재그로 삐걱삐걱 움직여가지고 억지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같은 상황에 엔진이 하나가 꺼진 상태라든가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는 그 조작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내리는 것을 조작을 해야 하는데 네. 수동으로 내리는 것도 항공기에 따라서 전기적 신호를 보내서 락을 풀어주는 것만 풀어주는 장치도 있는 것 항공기도 있고 그러면 네. 기아가 자체 무게에 의해서 저절로 내려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항공기 그 개통 안에 네. 유압을 만들어주는 펌프를 수동으로 동작하는 항공기도 있습니다. 이 항공기의 경우에는 락만 풀어주면 네. 자동적으로 무게에 의해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때 유압 회로에 이상이 생겨서 피드백 되는 회로가 막혀 있다면 기아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정비를 제때 해서 포착을 할 수 있었던 기체 결함 쪽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이것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류 충돌이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서 빚어진 걸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조차도 먹히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조류 충돌이나 당시 어떤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일 수 있다라는 그 설명이세요. 네. 지금 이게 사실 저희가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수동기어도 작동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무조건 100% 수동이면 다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리고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볼까요? 왜 콘크리트 바닥에 착륙을 했느냐. 옆에 보면 물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그냥 물 위로 첨벙하는 게 콘크리트 바닥을 득득득득 하면서 가는 것보다 어차피 동체 착륙을 할 거라고 한다면 물이 더 나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제 교수님. 허드슨강 그 기체 착륙 그 사건을 보면은 네. 꼭 그것이 최선을 다한 기 때문에 살았겠지만 네.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글로 내려서 사람이 다 살았지만은 네. 오히려 다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 재판에 걸려서 그 파일로트가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육지에 착륙했더라면 안전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을 왜 강에 내려서 전원이 사망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간과했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어느 것이 잘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그 목포 앞바다인데 네. 바다하고 내슈머에는 허드슨강하고는 물리적인 상황이 틀립니다. 파도 높이 틀리고 네. 예,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봐집니다. 네. 이게 강으로 이 물 위로 떨어지는 게 항상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허드슨강 이 착륙의 경우에 봤을 때도 그때는 또 그때대로 또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사실상 뭐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한 얘기가 있죠. 사실상 메이데이 선언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에 판단 부분에 있어서 왜 그랬지? 살짝 패닉이 왔나? 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종사가 혹시 좀 미숙했었던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45세 기장, 6,823시간 비행 경력입니다. 부기장은 1,650시간. 근데 이미 기장을 보면 거의 한 7,000시간 가까이 비행을 했어요. 베테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장 롤을 맡은 것도 5년이 넘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종이 미숙해서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권 교수님, 아까 패닉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몇 가지 또 관련 요소가 있는데 네. 우리가 지상에서 술을 마시면 네. 저 정도 비행 고도에 올라가게 되면 사고력이, 판단력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네. 이것이 1000피트당 절반씩 줄어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엔진이 시동이 황 걸리는 순간에 네. 절반 이상은 또 날아가 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때 조종사의 비행 시간과 경력을 봤을 적에는 기장은 충분히 저 항공기에 숙달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닉이 온다든가 판단 미스는 비행 시간하고 무관합니다. 아하. 어떤 상황하에서 네. 어떤 경우에든지 그 사람의 심적, 신체적, 즉 피지컬 컨디션에 따라서도 엄청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네. 환경적 판단을 먼저 하지 않으면 바른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네. 사실 이게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해도 패닉이 안 온다는 건 아니다. 많은 경험을 했다는 거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하냐에 따라서 패닉은 충분히 베테랑 조종사도 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 다만 아까 뭐 음주 이런 말씀하신 건 여러 그냥 정말 원론적인 가능성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 지금 뭐 음주 가능성을 제기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저희가 사고가 너무 크게 정말 참사로 났기 때문에 왜라는 부분 자꾸 주목해서 들어가니까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왜 이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있다. 뭐냐? 블랙박스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블랙박스 일부 훼손입니다. 해독 한 달 넘게 걸릴 듯. 네. 근데 이게 지금 블랙박스라는 게 블랙박스가 저희가 뭐 모든 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뭐 음성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이 항로가 적혀 있는 것도 분명히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블랙박스만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한데 또 훼손이 됐어요, 권 교수님. 블랙박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저 비행 상태, 네. 엔진 상태, 항공기 상태, 비행 경로, 뭐 이탈 상태, 조종사의 네. 그 조작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록을 해주는 FDR이라고 플라이트 데이터를 리코딩하는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종사하고 부조종사 또는 조종사하고 관제 타워 또 조종사하고 외부 또 내부 통화 이런 것들을 다 녹음해주는 음성 기록 장치가 또 있습니다. 네. 지금 발표에 의하면 FDR은 찾았는데 음성 기록 장치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음성 기록 장치가 여기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훼손된 것은 뭐 큰 염려는 없을 겁니다. 그 블랙박스 자체가 매우 강력한 충격에도 견디게 만들고 네.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도 견디게 만들고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도 견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록하는 내용이 그 몇 바이트로 기록을 하느냐, 시간 간격이 0.5초 단위로 하느냐, 1초 단위로 하느냐 하는 것도 세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항공기 여객기에는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얼마 이상 되는 세밀한 기록을 할 수 있는 네. 블랙박스를 장착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췄으니까 그 항공기 그 운영 인가가 났을 것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떨어져서 일부가 훼손이 됐다라고 네. 하면은 옛날의 장비는 테이프 방식으로 돼 있었고 네. 요즘 방식은 그 하드 드라이브나 반도체로 가지고서 네. 기록을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포렌식으로 풀면 일부 훼손된 것까지도 상당히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회수가 됐지만 회복이 예. 가능하다. 예, 원래 비행 상태를 거의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쭉 네.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시간이 짧게는 뭐 한두 달 정도에서 길게는 뭐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긴 하지만 네. 이 블랙박스라는 게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충분히 만들었기 때문에 포렌식이라도 한다면 충분히 그걸 재현할 수 있고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하지만 말씀처럼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그동안 숨진 사람들 그리고 그 유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잠깐 한마디만 더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셔야 되는데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게. 간단하게 할게요. 네. 비행 사고에 영향을 끼쳤을 만한 최소 시간까지만 회복을 하면 됩니다. 네. 그 전 비행 24시간 내내 걸 안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랙박스를 다 통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고개 숙인 제주항공 사고 원인 불문 책임 통감입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이번 사고가 일어났죠. 정확한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제주항공의 얘기 일단 들어보고 오시죠. 먼저 제주항공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탑승객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오늘 사고로 희생당한 희생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깊은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빠른 사고 수습과 그리고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의 입장 직접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중앙일보 고개 숙인 제주항공 사고 원인 불문 책임 통감. 근데 한국일보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목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 제주항공 대표 사고 책임 통감 사고 원인은 침묵. 네. 일단 제주항공에서 얘기할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논조가 원인이 뭔지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도 안 하고 침묵하고 그냥 미안하다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라는 취지로 살짝 뼈가 들어가 있어요. 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고만 책임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는 것은 립 서비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원인을 아직도 안 나온 상태에서 침묵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네. 다만 그 사고 결과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상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원인이 있어야 이 원인이 어떠고 저쩌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하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이 너무 큰 참사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하게 원인이 불문하고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권 교수님.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지금 아마 저거는 지금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니까 그것을 일단 잠재울 목적으로 저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숨기는 거는 네. 자기들이 속으로는 이거 혹시 조종사 과실이면 어쩌지? 우리 정비 과실이면 어쩌지 하는 상당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조심스럽게 일단 사과해놓고 봤을 겁니다. 이게 사실 제주항공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진다고 한다면 이후에 벌어질 상황은 더 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심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사과를 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해당 기체에 과거 사고 이력은 없었다. 사고가 없었던 기종이다. 그리고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지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제 교수님, 그럼 제주항공 쪽에서는 우리는 정비도 제대로 했고 이상도 없었고 전에 사고도 없었으면 뭐가 잘못됐다고 제주항공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진정 책임질 일이 안 생겼으면 싶다라는 바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유족들 위로하고 네.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니까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튼 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이 지금 현재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우리로서는 다 할 것을 했다. 정비도 제대로 하고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뭐 하지만 유족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어제 있었던 이 대참사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사실 아직 사고 원인이 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이 뭔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거다 저거다 단정을 지어서 절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전문가를 모시고 또 얘기를 해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뭐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많은 가능성들을 얘기를 한 거죠. 원론적인 부분에 가능성들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면 안 되는 거죠. 재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한 원인을 알고 그걸 고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내일은 제발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어제의 참사가 내일이라고 없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참사를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원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 토대를 차곡차곡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